워싱턴 광장 서쪽은 입구도 좁고 여러 갈래의 골목길이 난잡하게 뻗어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플레이스라고 불렀다. 플레이스는 하나같이 기묘한 모퉁이나 곡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의 길이 나아가다가 처음의 길과 교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화가는 이 거리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가령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대금을 받으러 온 가게 주인이 이 골목에 들어서면 돈을 받아내기 전에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란 점이다. 그날 이후 낡고 허름한 그리니치 마을에 잡다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북쪽으로 향한 창과 네덜란드식 지붕 및 다락방과 새가 싼 방을 구하기 위해 골목 이곳저곳을 서성거렸다. 그들은 6번가에서 백납으로 만든 컵이나 간편한 풍로 따위를 두세 개 사가지고 왔다. 이윽고 예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수와 잔시도 그 많은 예술가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5월 어느 날 뭉툭한 3층 벽돌 건물 꼭대기에 화실을 얻고 생활했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잔시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가볍게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은 예술과 샐러드와 신부, 두루마기 같은 소매가 달린 복장에 대해서 서로 취미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곧 함께 방을 얻고 동거에 들어갔다. 11월이 되자 전염병인 폐렴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덩달아 의사들도 바빠졌다. 사나운 파괴자는 빈민가를 대담하게 활보해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비좁고 이끼 낀 플레이스의 미로 곳곳에서 환자들의 신음이 울려 퍼졌다. 폐렴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사도를 아는 노신사라고는 할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자란 연약한 잔 씨도 그만 폐렴의 희생자가 되었다. 잔 씨는 페인트를 칠한 철제 침대에서 거의 꼼짝하지 않고 누워 지내야 했다. 잔 씨에게 있어 유일한 낙은 조그만 네덜란드식 유리창 밖으로 이웃 벽돌집 벽을 쳐다보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의사가 잔 씨를 방문했다. 의사는 잔 씨를 이리저리 진찰하더니 술을 복도로 불러냈다.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한 10%쯤 될까?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10%는 뭘 뜻하나요? 수는 어두운 얼굴로 물었다.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이지. 그녀는 자신이 영영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생을 단념하고 있어.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힘이 미치는 데까지 서로 노력해봐야지. 일단은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 수는 의사가 돌아간 뒤 화실로 가서 일본제 종이 냅킨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 잠시 후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다. 죽어가는 잔 씨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화판을 겨드랑이에 끼고 휘파람을 불며 잔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잔 씨는 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는 화판을 반듯하게 놓고 한 잡지사에서 의뢰받은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리는 것은 소설 중간에 들어갈 그림이었다. 잡지에 연재 중인 그 소설의 주인공은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였다. 수가 주인공의 화려한 승마복과 모노클을 그리고 있을 때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는 얼른 일어나서 침대로 다가갔다. 잔씨, 무슨 일이야? 잔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창밖을 내다보며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 11. 잔씨는 자꾸만 숫자를 낮춰갔다. 19. 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뭘 세고 있는 것일까? 인기척 없는 쓸쓸한 앞마당과 20피트쯤 떨어진 이웃 벽돌집의 벽이 눈에 들어왔다. 밑줄기가 울퉁불퉁한 해묵은 담쟁이 넝쿨이 벽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잎새를 떨어뜨려 해골 같은 줄기가 거의 벌거숭이가 된 채 낡은 벽돌에 달라붙어 있었다. 너 뭘 세고 있니? 수가 물었다. 6. 잔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점점 더 빨리 떨어지네. 사흘 전에는 100개쯤 있었는데 다 세느라 머리가 아팠지. 하지만 이제는 쉬워. 또 하나 떨어지는구나. 5 남았다. 뭐가 5이란 말이니? 나한테도 가르쳐줘. 잎새 말이야. 저 담쟁이 넝쿨에 붙은 잎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에는 나도 죽게 되는 거야.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물론 의사도 그렇게 말했겠지? 그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니? 수는 말도 안 된다는 것처럼 강경하게 부인했다. 철진한 담쟁이 잎새하고 네가 병이 낫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저 담쟁이에 홀딱 반한 모양이구나.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그러더라. 병이 나을 가능성은 90%에 가깝다고. 자, 기운 내야지. 수프라도 조금 먹어봐.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게 해줘. 빨리 그려다 주고 돈을 받아서 환자를 위해서는 포트와인을, 식욕왕성한 나를 위해서는 포크찹을 사와야겠으니까. 잔씨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또 하나 떨어졌네? 아니, 수프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앞으로 겨우 4개.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하나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잔씨, 내가 일을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겠니? 그림을 내일까지 갖다 줘야 해. 저쪽 방에서 그리면 안 될까? 잔씨가 냉정하게 물었다. 네 옆에 있고 싶으니까 그렇지. 수는 잔씨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걸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드네. 내가 매달려 있는 것에서 손을 떼고 어딘지 모르지만 뚝 떨어져 나가고 싶어. 저 가엾은 철진한 잎새처럼. 잠을 좀 자두렴? 난 배엄한 할아버지한테 늙은 광부 모델이 돼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갔다가 바로 돌아오겠지만 내가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 배엄한 노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그림쟁이였다. 나이는 이미 60세가 넘었으며 허연 머리에다 턱에는 도깨비 같은 수염이 아무렇게나 뻗어 있었다. 그는 예술의 낙오자였다. 과거 40년간 계속해서 손에 화필을 잡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작품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늘 걸작을 그린다 하면서 아직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상업용이나 광고 그림밖에는 아무것도 그린 게 없었다. 그는 직업적인 모델을 쓸만한 재력이 없는 젊은 화가들을 위해 모델 노릇을 하며 근소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술만 취하면 아무나 붙잡고 미래의 걸작을 주장했다. 그림을 제외하고 보면 몸집은 작으나 기백이 있는 노인이었다. 수는 아래층에 내려가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노간주 열매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배엄한 노인을 찾아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가 걸려 있었다. 걸작이 되는 최초의 일피를 25년간이나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수는 배엄한 노인에게 잔씨가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빠져서 저 가벼운 담쟁이 잎새처럼 허공으로 날아가는 건 아닌지 겁이 난다고 말했다. 듣고 있던 배엄한 노인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노인은 커다란 목소리로 잔씨의 어리석은 공상을 비난했다. 뭐라고?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 겨우 그런 얘기나 전하자고 나를 찾아왔나? 수는 배엄한 노인에게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달라고 부탁했다. 더욱 가관이군. 나더러 폐인이 된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라고? 왜 하필이면 그런 게 되라는 거야? 딱 질색인걸? 그건 그렇고 잔씨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일이군. 아주 낙담하고 있어요. 열이 높으니까 기분이 들떠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나 봐요. 괜찮아요, 배엄한 할아버지. 모델이 되기가 싫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믿을 수가 없군요. 배엄한 노인은 더욱 소리를 높여 절규했다. 내가 언제 모델이 안 된다고 했나? 자, 어서같이 자네 화실로 올라가세. 그나저나 잔씨가 걱정이군. 이곳은 잔씨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이 나서 누워있을 곳이 못돼. 나도 자네들도 이제 곧 걸작을 그려야지. 그리고 다 같이 여기서 나가세. 이 골목을 탈출하는 거야.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다. 잔씨는 잠이 들어 있었다. 수는 차양을 내리고 배엄한 노인에게 손짓으로 옆방으로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착잡한 기분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담쟁이 넝쿨은 정말로 잎새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얼굴을 마주 보았다. 시간이 흐르자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배엄한 노인은 낡아 빠진 파란 셔츠를 입은 뒤 바위 삼아 냄비에 걸터 앉아 늙은 광부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는 눈을 뜨자마자 잔씨의 방으로 갔다. 잔씨는 생기 없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내려진 초록색 차양을 쳐다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밖이 보고 싶어. 잔씨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 한데 이게 웬일일까? 밤새 쉬지 않고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쳤는데도 담쟁이 넝쿨에는 잎새 하나가 여전히 달라붙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넝쿨에 달린 마지막 잎새였다. 잎새 아래쪽은 거무스름한 초록색이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 마지막 잎새는 땅에서 20피트쯤 올라간 줄기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한 잎이네. 잔씨가 말했다. 밤사이에 꼭 떨어질 줄 알았더니 용케 견뎠군.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나도 같이 죽어가겠지. 멀고 먼 신비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다. 이제 달랑 잎새 하나가 남지 않았는가. 그녀를 이 지상에 연결시키고 있던 모든 인연이 하나하나 풀어짐에 따라 공상이 더욱더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양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황혼이 다가왔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벽에 의지한 채 달라붙어 있었다. 황혼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다. 이윽고 어둠이 덮쳐오면서 다시 또 북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해서 창을 두드렸다. 빗방울이 낮은 네덜란드식 처마에서 연신 흘러 떨어졌다. 날이 새자 잔씨는 또 차양을 올려달라고 졸랐다. 담쟁이 잎새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잔씨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가스난로 위에 놓인 냄비 안에 고기스프를 휘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 잔씨가 말했다. 뭐를?
뭔지 모르지만 저기에다 마지막 잎새 하나를 남겨둬서 내 생각이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양이야. 이젠 알겠어. 죽기를 원한다는 건 일종의 죄악이야. 자, 풀을 조금 줘. 밀크에 포도주를 탄 것도. 그리고 베개를 두세 개 등에 받치고 앉아서 네가 아침 차리는 걸 보고 싶어. 1시간쯤 지난 후 잔시가 말했다.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오후에 의사가 찾아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는 구실을 만들어 복도에 나왔다. 많이 좋아졌군. 이젠 희망이 반반이라고 할까. 의사는 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간호만 잘하면 당신이 이길 거야. 난 아래층에 가서 새로 발병한 환자를 봐야 돼. 베어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역시 폐렴이야.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 갑자기 병이 난 모양인데 글쎄 어려울 것 같군. 그러나 좀 편하게 누워있도록 오늘 입원을 시킬 작정이야. 그날 오후 잔씨는 침대에 누운 채 파란 털실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그때 수가 와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말해봐, 수. 베어만 할아버지가 오늘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어제 아침에 관리인이 할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신음을 하고 있더래. 구두를 신은 채 누워 있었는데 옷이 모두 젖어서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더래. 그렇게 비바람이 사나웠던 밤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나? 그런데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랜턴, 헛간에서 끌어온 사닥다리, 화필 두세 자루,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을 녹인 팔레트가 방 안에 흩어져 있더라는 거야. 창밖을 보렴. 저기 벽에 붙은 담쟁이의 마지막 한 잎새를. 바람이 부는데도 꼼짝도 안 하잖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잔시. 저게 바로 베어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걸작이었던 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날 밤, 할아버지는 벽에다 새 잎새를 그리고 있던 거라고.